뭐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뭐를 달래? 그야.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정? 너넨 너네만 잘 사는 게 중요해? 지금 제 친구들은 다 증여받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저 혼자만 아둥바둥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네 말은 이제껏 열심히 산 엄마 간이며 쓸개며 다 빼먹을 작정이야? 고작 네 주변 사람들보다 잘 살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증여해준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건 아무튼 여든 이후에는 솔직히 생활비도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생활비가 왜 필요 없어? 아직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이에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너한테 내가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했어?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주신다는데 엄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런 전략으로 바꿨나 보구나. 그것도 다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거냐? 방금 대화 속 주인공 80세 김영순 할머니와 그의 아들 최진철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80에 접어들자 슬슬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해줘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김씨의 아들은 김씨가 증여해줄 생각이 없어 보이자 계속 눈치를 보다가 증여에 대한 얘기를 김씨에게 꺼냈습니다. 김씨는 이 문제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냥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를 해주고 자신은 기초연금을 받으며 생활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과거에는 자신보다는 항상 아들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좋은 건 다 아들을 먹이고 자신은 좁은 집에서 살더라도 아들에게만큼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새 자식들이 늙고 돈 없는 부모를 누가 돌봐준다고 그래? 보나마나 그 재산 받으면 연락도 안 할걸. 김 씨와 같은 노후된 빌라에 사는 지인은 항상 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지인은 자식들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얼굴을 못 본 지 벌써 5년째라는 말을 매일같이 김 씨에게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가 자꾸만 증여를 미루자 점점 다양하게 전략을 바꿔가며 어떻게든 올해 안에 증여를 받고자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넘보지 말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과연 김 씨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요식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가게 하나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요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남편이 번 돈을 한동안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벌었던 돈을 다시 투자하거나 부모님과 친척들을 도와주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심지어 사촌이 빚더미에 앉게 되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 빚을 모두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벌었다지만 그 큰 돈을 저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다 줘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내일 당장 죽겠다는 걸 어떡해? 우리만 잘 살면 뭐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김 씨는 그렇게 다른 가정에 돈을 다 퍼주고도 반성 없는 남편을 보며 속이 썩어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이해 좀 해줘요. 김 씨의 남편은 항상 김 씨에게 이해해달란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은 얼마 안가 김 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도와줬던 사촌이 김 씨의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한테 돈 맡겨놨어? 형님, 이왕 도와주시는 거 조금만 더 도와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리고 빚을 내가 공짜로 갚아준 줄 알아?
그 돈 내가 기필코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김 씨의 남편은 무작정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이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제서야 집에서 목이 다 늘어난 해진 옷을 입으며 고생하는 아내 김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순간 김 씨는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딸을 낳았지만 불행히도 김 씨의 딸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딸을 잃고 크게 상심했습니다. 특히나 김 씨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 자식을 더 낳지 말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그런 김 씨를 이해해 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김 씨는 항상 백숙 다리 2개가 있으면 남편과 아들을 줬습니다. 당신 먹어. 난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해요. 김 씨는 당연히 닭다리를 좋아했지만 항상 남편과 아들에게 양보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김 씨의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번듯한 회사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얼마 안 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를 따라 요식업에 도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웬 요식업이야? 아버지도 이 일로 성공하셨잖아요. 저도 이쪽에서 일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 물려받으면 좋죠. 아들은 김 씨의 남편이 하는 요식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김 씨의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받을 것을 제안했지만 아들은 거절했고 아들이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면 김 씨는 그냥 사업을 정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어느 정도 돈을 모았고 더 이상은 일을 하기 싫어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지는 못해도 아버지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어디 한둘이겠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는 나온 상태라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아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식업이라는 게 어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초반 3달 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고 1년 정도가 지나서야 그나마 남들이 버는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자 김 씨의 남편이 2발 벗고 아들을 도왔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없었던 김 씨의 남편은 사업을 다 정리하자마자 아들의 가게에 거의 무보수로 들어가서 밤이고 낮이고 아들을 도왔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음식의 맛부터 다시 손보기 시작했고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줬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아들의 가게에 투입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고 아들은 이제서야 숨통을 좀 틀 수 있었습니다. 잘 버는 다른 대기업 직원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벌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자신의 가게의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아 김 씨와 남편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미 예비 며느리를 여러 번 본 듯 했습니다.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싹싹하고 밝은 것 같아.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김 씨는 그런 남편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의 사람을 보는 안목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내년쯤에 결혼식을 올릴 거라고 해서 그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남편의 건강이 크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일할 때도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적도 많았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이었는데 은퇴를 하고도 그렇게 지내니 몸이 악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술과 담배는 기본이었고 매번 식사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오래 살고 일찍 갈 사람은 아무리 건강 챙겨도 일찍 떠나는 법이야.
김 씨가 잔소리를 할 때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남편은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관리 잘 하라고 했잖아요. 김 씨는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며 남편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갈 때 되니까 가는 거야. 너무 속상해 하지 마. 그래도 아들 결혼은 꼭 보고 가야지. 김 씨는 아들에게 남편의 몸 상태를 알리고 결혼식을 앞당기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결혼식장마다 예약이 꽉 차 있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까지 악착같이 버텼고 결국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을 하자 김 씨와 남편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경아, 보고 있니? 네 오빠 드디어 장가 간다. 김 씨는 속으로 먼저 떠나보낸 딸에게도 오빠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내내 아픈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결혼 시작 전까지 아파하다가 결혼식이 시작되자 몸이 나은 듯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줬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남편의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이전에 사업을 하며 모은 돈으로 김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해준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고 있었고 남편과는 원래 살던 곳에서 쭉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자신이 모아놓은 돈을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아들도 그 옆에 있었는데 아들은 은근히 혹시나 자기에게 뭔가 증여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한 눈치였지만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에게 먼저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아들을 부르더니 엄마한테 잘해주라고 부탁을 하며 아들에게도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씨에게 준 재산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 씨는 어느덧 8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할머니들은 대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조금 좁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과 살던 집은 넓어서 관리하기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봤습니다.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못 보는 애도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이제는 명절에도 손주 핑계를 대며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80의 나이가 넘어가자 아들은 슬슬 증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씨는 60대, 70대까지만 해도 80 이후의 삶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잘 풀리겠지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자신이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퍼주고 노후에 버림받는 상속 빈곤층. 김 씨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김 씨는 머리 아픈 신문을 다시 접고 TV를 틀었습니다. TV에는 김 씨와 또래로 보이는 할머니와 그의 자식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TV에 나온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만 남게 되자 태도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장면을 보며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김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어? 잘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도 봤는데 새삼스럽게 뭘 안부를 묻고 그래?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자주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옷 하나 사왔어요. 며느리도 이때까지는 김 씨와 남편에게 참으로 싹싹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아픈 와중에도 그런 아들 며느리를 보며 나중에 김 씨가 홀로 남겨졌을 때도 자주 찾아와서 지금처럼만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는 김 씨의 집을 거의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찾아오다가 그마저도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의 재산도 어차피 자기 아니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재산을 받으려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후 김 씨가 증여를 언제 해줄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자 김 씨에게 이제 곧 80대가 되는데 슬슬 증여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가볍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이 효자지 자식이 효자야? 김 씨는 옆에 사는 지인의 집에 놀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식한테 재산 주면 정말 끝이라니까? 위층에 사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착했던 아들이 어떤 여자 만나느냐에 따라 불효보다 더한 짓들을 할 수도 있어. 자식은 절대 믿으면 안 돼. 또 그 소리야? 김 씨의 빌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김 씨처럼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병적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고 조언하는 빌라 사람들의 말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 할머니들도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가 연이 끊기고 이곳으로 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세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철이냐? 안녕하세요. 김 씨의 아들은 김 씨의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먼저 들어가 있어. 곧 들어가마. 김 씨는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기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길래 수다 떠는 시간을 방해해? 그게 아들은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재산이 많으면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들은 뜬금없이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실은 제 주변 부모님들은 다들 자식들한테 일찍 증여해주고 기초연금 공짜로 타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초연금 그거 줘봐야 얼마나 준다고 그래? 그래도 이제 한 40만 원 가까이는 받을 수 있다잖아요. 엄마 생활비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부족하시면 제가 용돈도 추가로 더 드릴게요. 그게 말이 되니? 병원비만 그 정도 나가겠다. 병원비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제 친구 부모님은 땅이랑 집, 재산까지 자식들한테 다 증여하고 기초연금 타먹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기초연금도 받으면서 자식들은 또 얼마나 효도하는데요. 사실 아들의 말처럼 의료비만 제외하면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것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게 남은 생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해보마. 김 씨는 말 그대로 생각만 하겠다는 의미였지만 아들은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김 씨와 대화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이맘쯤 요식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김 씨의 남편과 마찬가지로 요식 사업으로까지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김 씨가 증여해줄 돈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아들은 주변에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큰 성공을 꿈꿨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실행력은 좋았지만 잔머리가 좋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갑자기 어디서 꾀가 생겼는지 기초연금을 들먹이며 증여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김 씨는 이게 혹시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연금? 푼돈 받아먹자고 자식들한테 모두 주고 임대 아파트에서 거지 생활하는 노인들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정신 차려야 돼. 김 씨의 이웃은 다시 한번 김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잘하는 자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들이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지. 근데 자식이 그렇게 한다고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가 다 자식 똑바로 키우지 못한 대가야. 그냥 본인들 인생은 본인들이 알아서 살라고 해야 돼. 이걸 잊고 사는 게 제일 한심한 노인들이라고. 자식이 착해도 지 살기가 힘드니 부모까지 챙길 시간과 돈이 없지. 옛날과는 시대가 바뀐 것을 인식해야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도 며느리는 꽤나 싹싹하다며? 효자 아들도 마누라 잘못 만나면 불효자 되는 거 시간 문제야. 며느리를 잘 얻어야지. 김 씨는 이웃들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마음만 생겼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아직 몸이 건강했습니다. 김 씨의 하루 일과 중 하나는 매일 오후가 되면 햇빛을 맞으며 산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던 김 씨는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는 현 씨 할머니와 잠깐 벤치에 앉아 쉬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 씨 할머니는 김 씨보다 2살 많은 82살이었습니다. 현 씨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남편과는 사별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항상 현 씨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언니, 저번에 아들 찾아왔었다고 하지 않았어? 사업자금 필요하다고 상가 팔아서 지원해달라고 했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나 죽거든 가져가라고 했어. 내 주변 친구들 보니까 재산 다 주고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사람들만 가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주겠어? 그 친구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생활비 받으려고 전화도 못하고. 난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은 서운해 안 해? 처음에는 서운해했지. 대신에 나이 들어서 너희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내 노후는 내가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어. 현 씨는 현재 임대료만으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잘 살고 있어. 손을 안 벌리니 자식들 얼굴 보기도 편하고 가끔 손주 용돈도 주고 요즘은 오히려 자식들이랑 관계가 더 좋아졌지. 김 씨는 여러모로 이때부터 재산 증여는 살아있을 적에 하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차츰 들었습니다. 산책을 갔다 온 김 씨는 낮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김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간만에 본 며느리는 헤어스타일을 바꿨는지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가게 출근 안 했어? 오늘 하루 휴무예요. 근데 무슨 일이야? 김 씨는 명절에도 오지 않던 며느리가 오자 기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증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봤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들은 속으로 한숨을 쉬더니 이내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영이 이번에 학원 들어갔는데 글쎄 선생님이 주영이 보고 영재래요. 주영이가? 머리가 좋대? 그렇다니까요. 근데 엄마도 아시겠지만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나중에는 유학도 보내줘야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바꿔 이제는 손주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라뇨. 주영이가 남도 아니고 엄마 손주잖아요. 내 손주인 건 맞는데 너네 자식 아니야?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러세요? 너네 주영이 학원비 내줄 돈은 충분하잖아. 그건 요새 학원비가 좀 비싼가요?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에 어버버하는 아들을 대신해 자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아이디어도 다 며느리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자기 남편이 말을 잘 못하고 있자 답답해서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앞으로 주영이 유학도 보내고 미국에 있는 대학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해요. 자금에 맞게 저희도 계획을 세우죠. 이대로 주영이 재능도 펼치지 못하게 놔두실 거예요?
며느리는 김 씨에게 마치 손주가 나중에 잘못되면 김 씨 탓을 하려는 듯한 말투로 압박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바람을 쐬러 잠깐 밖으로 향했습니다. 머리 아프다. 나 한 바퀴만 돌고 오마. 김 씨는 그렇게 밖으로 나왔지만 날이 금세 추워져서 겉옷을 챙기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그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똑바로 못해? 미안해. 당신이 강하게 안 나가고 자꾸 한 발 뒤로 빼니까 저 노인네가 자꾸 망설이는 거 아니야. 손주 얘기하면 바로 넘어올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고집이 세지셨어? 원래 내가 얘기하는 건 다 들어주셨는데. 원래 낳을 생각 없었는데 저 노인네 재산 때문에 애 낳은 거 있지 않았지? 아파트 못 물려받으면 알아서 해. 집에서 나가버릴 거니까. 애는 당신이 키우든지 말든지. 뭐? 아무리 그래도 당신 배에서 나온 당신 자식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해? 당신이 애만 낳으면 더 일찍 재산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애 낳은 거 아니야. 대화를 들어보니 며느리에게 손주는 그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분노했지만 바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재산 형제들이랑 나누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하필 남자애가 아니고 여자애가 나오는 바람에 자식이 아니고 아주 짐이야 짐.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들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를 낳아서 사돈에게 재산을 조금밖에 물려받지 못하고 남자아이를 낳은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간 것을 배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외동이라 결혼한 거야. 당신 나 꼬실 때 외동이라 재산 다 물려받을 거라며 꼬시지 않았어? 그건 맞지. 이제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올해 안에 증여 못 받으면 그땐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 자기야, 왜 또 그래? 내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은 돌려놓아 볼게. 저 머저리 같은 놈.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욕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마누라에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모양이었습니다. 가서 정신 차리라고 물 한 바가지라도 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화가 나 먼저 집으로 돌아갔고 김 씨는 아무것도 못 듣고 산책을 갔다 온 척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저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실 결혼할 때 제가 엄마 아파트는 제 거라고 말하면서 결혼한 거예요. 와이프가 저한테 사기 결혼이라면서 이혼하재요. 저 이렇게 이혼하게 놔두실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저런 여자랑 계속 살고 싶어? 저한텐 제 가정이 전부예요. 평생 늙어서 엄마처럼 혼자 지내고 싶지도 않다고요. 김 씨는 아파트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일단 아파트에서 받고 있는 월세의 절반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을 작정을 한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상 그 돈을 김 씨는 다 쓰지도 못하고 있어서 아들에게 준다 한들 김 씨에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낮잠을 자기는 글렀다 생각하고 복잡한 마음에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거 알아? 이번에 서울에서 단둘이 살던 80대 자매 중 한 명은 숨진 채로 한 명은 탈진 상태로 수일간 방치가 됐대. 지나가던 할머니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도 없었대? 조카가 있었는데 매일 연락한 건 아니었나 봐. 5일이 지나서 연락이 없자 그제서야 신고한 모양이야. 조카가 아니었다면 언니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니 치매인 언니는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숨진 동생은 3층짜리 빌라 건물을 소유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은 최소 5일 이상 관할 지자체 담당 직원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락하던 조카가 있다는 이유로 매일 안부를 묻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돈이 많아도 이런 꼴을 당하다니. 김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심 자기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아직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 중에 김 씨의 옆으로 어느 80대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할아범, 어디 다쳤어요? 김 씨가 말을 건 80대 강 씨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가장 건강하고 나이에 비해 젊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한 듯 이상한 자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졌어. 며칠 전에 비가 왔었는데 그만 잔디가 젖은 상태라는 것을 간과하고 지나갔다가 넘어졌지 뭐야.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일어난다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 미끌미끌한 비누기에 두 다리를 벌린 채 또 한 번 미끄러졌어. 지금 화장실에 깔 매트라도 하나 알아보러 가는 중이야. 문지방이나 전깃줄 같은 것도 조심하고 젖은 인조대리석이나 낙엽들도 다 조심해야 돼. 병원에 가보셔야죠. 병원에 가봤자 돈만 나가는데 무슨 병원. 좀 있으면 나을 거야. 김 씨는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김 씨와 말을 하던 할머니 최 씨는 자기 지인을 보러 가자며 김 씨를 어딘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 가까웠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던 아주 허름한 동네였습니다. 여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아. 나왔어. 집에 있어? 최 씨는 익숙하게 집에 들어가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보아하니 온수시설도 없고 단독 화장실도 없는 집 같았습니다. 게다가 난방시설이 불량해 겨울에는 추위로 여름에는 폭염으로 고생해야 할 집 같아 보였습니다. 그 집 주인은 방에서 조촐하게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사회생활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인 듯 싶었고 보이스피싱을 당해 잘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여기로 온 지 5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안타까운 표정이 절로 지어졌습니다. 이 집뿐 아니라 여기 대부분의 집에 사는 김 씨와 비슷한 또래들의 할머니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연이 끊기고 혼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힘들게 사는 할머니들을 보니 김 씨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와서 일단 낙상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집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낙상 사고는 집이 제일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고 특히나 겨울이 아닌 활동량이 많은 봄에서 가을 사이에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인지했습니다. 김 씨는 강 씨 할아버지의 조언대로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작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발에 걸릴 수 있는 전깃줄은 치웠고 빌라 입구에 젖은 낙엽들도 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건강했던 김 씨 할머니도 노화를 이기기는 힘들었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어느 날 병원에서 골관절염의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만성질환 및 우울장애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해가 갈수록 의료비가 더 나갔고 65세부터는 연간 진료비만 500만 원, 80대가 되고 나서는 연간 700만 원의 진료비가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치아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해 치아에도 돈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김 씨는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지만 아프니까 만사가 다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약값, 공과금 같은 것을 내려면 앞으로 얼마 정도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 정말 제대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을 해준 전문가는 자식에게 아파트를 절대로 물려주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던지 아니면 팔아서 조금씩 사용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이 상담을 계기로 아파트는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연을 끊길 각오까지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을 듣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말은 이제껏 열심히 산 엄마 가니며 쓸개며 다 빼먹겠다는 거야?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든 이후에는 솔직히 생활비도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생활비가 왜 필요 없어? 아직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나이에 뭘 하신다고 그러세요? 다치시면 어쩌려고요? 너한테 내가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했어?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약해져서 다 주신다는데 엄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젠 그런 전략으로 바꿨나 보구나. 그것도 다 며느리 머리에서 나온 거냐? 김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기의 입장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멍청하게 며느리에게 휘둘리지 말고 살아.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안 와도 좋다. 김 씨는 이미 아들과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한 상태라 아들에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얼마 안가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충분한 돈을 남기고 나머지는 어렵게 사는 이웃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아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김 씨 할머니에게 재산 증여에 대해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의 말을 100% 듣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서 신경을 끄고 요새는 봉사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마을에 경로당이 하나 생겼고 김 씨는 그곳에 냉장고와 세탁기도 기부했습니다. 김 씨는 또래의 할머니들과 옹기종기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솜씨가 좋았던 김 씨는 어느덧 노래 교실의 강사가 되어 아주 조금이지만 소에게 돈도 받으며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만약 김 씨가 아들에게 마음이 약해져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80대가 되면 대부분 남편과 사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전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80대가 되면 경제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힘들게 되는데 이것보다 자식들 걱정만 앞서서 재산을 물려주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은 뻔한 재산 관련된 주제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자식들과의 재산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재산을 목숨같이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피눈물 흘리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만약 자식들의 부탁에 마음이 약해질 때면 언제든 이 이야기를 다시 들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 김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이 직접 보기라도 했어요? 왜 생사람을 잡고 난리예요? 증거 없다고 지금 딱 잡아떼시는 거예요? 무고죄로 고소라도 해드릴까요? 더는 행패 부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CCTV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그걸 왜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당당하시면 못 보여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실 텐데.
어디 이만한 요양원 들어가기가 쉬운 줄 알아요? 이 동네에 여기보다 저렴한 요양원이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으면 거기로 들어가던지요.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저흰 아쉬울 거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모시고 가세요.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두고 보세요. 조만간 CCTV 보게 될 것 같으니까. 뭐, 지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는 거예요? 왜요? 겁나세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83세 박영옥 할머니의 자식들과 요양원 원장입니다. 박 씨 할머니는 얼마 전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이 방문하기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 제일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박 씨 할머니가 직접 그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거리가 조금 멀어도 더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나머지 후보군에 있던 요양원들은 가격도 비쌌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어 박 씨는 괜히 자식들이 부담될까봐 제일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가겠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요양원을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치매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는 치매 증상이 생기자마자 바로 자식들을 고생시키기 싫은 마음에 자기가 직접 자식들을 불러놓고 요양원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자식들 모두 박 씨를 돌봐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또 민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박 씨 할머니는 급하게 바로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던 자식들은 그런 박 씨 할머니를 막을 수 없었고 박 씨는 그렇게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자신의 그런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그냥 자식들에게 조금 기대더라도 밖에서 최대한 치료도 받으며 버텨볼 걸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박 씨가 요양원에 더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간 박 씨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 평범한 가정에서 이남 사녀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박 씨네는 부유하진 않았지만 소작농도 거느리며 나름 일대에서 이름난 집안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탈하게 어디 아프지 않게 잘 자라주었고 아버지의 중매로 동네 지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박 씨는 공부를 잘했던 남편을 따라 서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은 학구열이 상당해 30이 넘을 때까지 박 씨는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가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소일거리를 하며 그렇게 생활비를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30 중반의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어 그때부터 박 씨는 일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부를 하는 동안 아이도 갖지 않았던 박 씨는 남편이 교수가 되고 나서 남편과 일남 이녀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도토리묵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네. 박 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해주시던 도토리묵을 좋아했고 남편에게도 자주 해줬습니다. 자식들도 박 씨를 닮았는지 도토리묵이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을 정도로 입맛이 박 씨와 똑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비록 나이는 조금 있었지만 열심히 운동도 해가며 체력을 길러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씨의 자식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어느덧 결혼도 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일찍이 돈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었어서 자식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부족하지 않을 만큼만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남겨놨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였다 해도 남편은 50대 초반에 교수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그만뒀고 그 이후에는 한 달에 200 정도 받으며 동네 서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엄청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교수였던 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기술 컨설팅 회사를 직접 차렸고 둘째 딸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 경찰이 직업인 사위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막내딸은 외국어 학과를 나와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를 하더니 그곳에서 같이 근무하던 남자 선생님과 눈이 맞아 결혼했습니다. 막내는 한동안 남편과 한국에서 지내다가 남편의 고향이었던 미국으로 떠나 얼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시차까지 있었지만 그래도 막내딸은 하루에 한 번씩 박 씨에게 전화해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남편과 함께 이제 둘이서 알콩달콩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남편은 막내가 손주 임신 소식을 전한 지 한 달 만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흡연을 즐겨해 하루 한갑 이상씩을 피우던 할아버지였기에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내 친구 영식이는 나보다도 더한 꼴초인데도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박 씨의 남편은 하늘을 원망했고 박 씨는 그저 남편의 곁을 지켜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남편이 항암 치료를 거부해서 남편은 박 씨와 함께 집에서 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됐습니다. 50년 이상 남편과 살았기에 남편의 빈자리가 박 씨에게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도 그걸 알았는지 박 씨에게 평소보다 더 잘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 씨도 남편 없는 생활에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박 씨는 점점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자주 깜빡깜빡했습니다.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있던 남편이 있을 때는 물건을 못 찾아서 허둥댄 적이 없었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점점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찾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지갑을 못 찾아서 늦었어. 요새 자꾸 깜빡깜빡 하는 게 걱정이네. 박 씨는 간만에 근처에 사는 최 씨 할머니와 동네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치매 아니야? 그거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나. 조기에 예방하는 게 최선이니까 얼른 병원 가봐. 그래야겠네. 그건 그렇고 나 아는 지인도 엊그제 요양원에 들어가 있고 뉴스에도 가끔 보면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보이는데 영 표정들이 안 좋아 보이더라. 내 미래의 모습인가 싶어 영 마음이 안 좋더라고. 요새 그런데 들어가는 건 특별한 것도 아니야. 다들 가기 전에 들리는 곳이잖아. 박 씨 할머니는 이때까지만 해도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사거리 앞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있지? 거기서 내일 차 한잔하자. 나 내일 쉬는 날이라. 좋지. 시간 맞춰서 갈게. 자식들은 결혼을 하고도 항상 박 씨를 챙겼고 박 씨는 다른 자식들은 결혼하면 다 남이 된다고 하던데 자신은 참 복받은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박 씨는 딸에게 선물로 줄 옷도 챙겨서 딸과 자주 가던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박 씨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서 있는 곳이 낯선 느낌이 들었고 여기가 어디인지 갑자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이 기다릴까 싶어 얼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왜 안 와? 내가 갑자기 그 카페 위치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왜 그래? 여기 한두 번 와본 것도 아니고. 그때 박 씨 할머니는 다시 기억을 되찾았는지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아, 참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요새 자꾸 지갑도 못 찾고 좀 이상하네? 괜찮은 거 맞아? 그럼 걱정 마. 박 씨는 그렇게 카페를 찾아 딸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마 박 씨의 치매를 거의 확신하는 듯 걱정 어린 표정으로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박
박 씨는 이전에 아들 집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엄마를 둘 수 없었던 아들은 박 씨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해서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요? 박 씨는 아들과 같이 살았지만 아들은 사업을 하느라 워낙 바빠 박 씨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했었습니다. 너 바쁘지 않아? 이 엄마 혼자 갔다 와 볼게. 아직 2다리는 멀쩡하니까. 혜진이랑 같이 갔다 오세요. 아니야. 며느리도 아르바이트 하랴, 살림하랴 힘들 텐데. 혼자 갔다 와도 괜찮아. 아, 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박 씨는 요새 부쩍 힘들어 보이는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박 씨는 며느리와 같이 살며 며느리가 불편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항상 그런 박 씨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박 씨를 잘 챙겨줬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정말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사람을 예민해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큰아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실패해서 가세가 한순간에 기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집에만 오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었고 할머니는 점점 아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들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고 그런 아들의 예민함이 점점 며느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 씨가 병원을 갔다 와서 결과를 말해주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만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아르바이트 하랴, 살림하랴. 돈도 아껴야 하는데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시간을 조금만 줘. 나도 다시 회사를 다니던지 할 테니까. 자기 지금 나이가 몇인데 회사 재취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안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하면서 돈 벌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생활비가 마이너스야. 이대로면 우리 노후 자금은 언제 모아? 그러지 말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모시자. 뭐? 아직 우리 엄마 정정하시고 거동도 무리 없이 잘하시는데 벌써 무슨 요양원이야. 나이가 80이 넘으셨잖아. 그리고 요새 자주 기억도 깜빡깜빡 하신다며. 아직 치매 확정 난 것도 아니잖아. 이따 들어오실 거니까 그때 물어보자. 설령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하셔도 요양원은 난 절대 보낼 생각 없어. 며느리는 아들의 강경한 말에 일단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 며느리가 곤란할 것이라 생각해 박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는 집에 들어가서 조심스레 아들과 며느리에게 치매 초기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초기면 치료하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열심히 예방해야지. 박 씨는 그렇게 정말 치매에 좋다는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림도 그리고 낱말 맞추기, 산수 등 혼자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더 상태가 악화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안 들어오셨어?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그제서야 박 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안 아들 며느리는 급히 밖으로 나가 박 씨를 찾았습니다. 동네를 2-3바퀴 돌던 아들과 며느리가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에 박 씨가 멀리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엄마 대체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버스를 탔는데 내릴 곳을 놓쳐서 몇 정거장 걸어오느라 그랬어. 하지만 박 씨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박 씨는 사실 외출하다 다시 한번 길을 잃어 한동안 집을 찾지 못하다가 기억이 돌아와 다시 집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것보다 자신의 지금 상태를 아무도 알지 못했으면 하는 마음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길을 잃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야. 다행히도 아주 가끔 증세가 있긴 했지만 더욱 심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더 심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좋아하는 박 씨는 여느 때와 같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 나갔다가는 또 기억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자식들이 찾기 쉬운 집 근처의 산책로에서만 운동을 하던 박 씨였습니다. 그렇게 공원을 돌던 박 씨에게 느닷없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나타나 박 씨는 자전거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대비를 못하고 넘어진 박 씨는 그만 고관절을 다쳤습니다. 지금 박 씨의 나이에 고관절 부상은 매우 치명적이었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울고 있었고 그 아이의 엄마는 넘어진 박 씨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아이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 와중에 우는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동네 주민이 박 씨를 발견해 대신 신고를 해줬고 박 씨는 이번 일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돈은 둘째 딸과 막내가 반반 부담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 어느 정도 뼈가 붙자 박 씨는 퇴원을 해서 다시 아들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맘쯤 아들은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고 생활비가 부족했던 며느리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을 늘려 어느덧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부부가 됐습니다. 거동만큼은 문제 없었던 할머니는 뼈가 잘 붙긴 했지만 혼자서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져 당분간은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박 씨는 거의 기어서 집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막내 딸은 아직도 해외에 있었고 둘째 딸은 남편이 지방에 발령이 나면서 지방으로 이사를 간 상태에 어린 손주들까지 있어 박 씨를 돌봐줄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며느리를 홀로 키워온 안사돈도 역시 몸이 안 좋아져 며느리는 자기 엄마도 돌봐줘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아들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손주들에게까지 짜증과 신경질을 부리는 날이 늘어가자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다시 한번 박 씨의 아들에게 요양원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강경한 며느리의 태도에 박 씨의 아들은 내키지 않았지만 지난번처럼 강경하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 있어 박 씨 할머니의 생일에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날은 지방에 살던 둘째 내외뿐만 아니라 3년 만에 막내딸과 사위가 손주들까지 데리고 할머니가 있는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찌나 두 손 무겁게 오던지 막내딸은 차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준비한 선물들을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둘째와 막내는 올라오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올해 생일만큼은 강경하게 자식들 모두가 자신이 있는 집에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박 씨의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박 씨가 있는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자식들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박 씨는 항상 자식들을 이해해 절대 힘들게 오라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가져온 꽃갈 모자도 쓰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이 어찌나 귀엽던지 할머니는 간만에 정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도토리묵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박 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어릴 적 자식들과 즐겨 먹던 도토리묵을 함께 먹었습니다. 손주들도 어찌나 잘 먹는지 할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정말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웃고 떠들다가 이내 오랜 침묵이 집안의 공기를 감쌌습니다. 아마 할머니를 비롯해 다른 자식들 모두 때가 왔다고 짐작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씹던 도토리묵을 마저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식탁만 쳐다보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마, 이제 요양원 들어가려고 한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자식들 모두 박씨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요양원이 뭐야, 할머니? 거기가 어딘데? 할머니 집은 여기잖아. 손주가 해맑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막내가 얼른 손주를 방에 들여보냈고 이내 거실에는 할머니와 자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에요. 여기 오빠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랑 언니가 돈도 잘 보내주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며느리가 막내딸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게 말이 돼? 오빠도 동의한 거야? 큰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유일하게 오빠한테 집까지 해줬는데 그거 받은 건 생각 안 해? 그 값은 이미 진작에 하고도 남았어요. 며느리가 참지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큰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나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어떡해. 너가 다시 한국 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던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 집 넣어줄게. 막내딸은 차마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지는 못했고 둘째 딸과 사위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일이야. 이 엄마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결정한 일이니까 그냥 보내줘. 그러면 일단 요양원에 직접 가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요? 요양원이 안 맞으면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잖아요. 둘째 딸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 모두 침묵으로 동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들이 물심양면으로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불행히도 좋아 보이는 요양원들은 거리가 꽤 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난 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구나. 멀리 가면 외로울 것 같아. 여긴 좀 열악해 보이는데. 괜찮겠어, 엄마? 그래, 괜찮다. 요양원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니? 박씨 할머니는 시설이 좋아 보이는 요양원보다 그저 자식들과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요양원에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박씨 할머니는 이전에 미리 신청해 두었던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박씨 할머니가 들어가기를 원했던 요양원의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딸과 함께 박씨 할머니가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자 요양원 원장 63세 이은미 씨가 등장했습니다. 요즘에는 치매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치매 대신에 인지증이라는 말을 써요. 가족분들도 이렇게 불안감을 주지 않게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요양원 원장에게 신뢰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원장은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를 데리고 요양원을 소개했습니다.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낱말 맞추기나 스트레칭 등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원 원장이 지나갈 때 요양원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놀라고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떤 분은 뒤로 낮아빠지기도 해서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는 요양원 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저분들은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낯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분들도 인지저하증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이라. 요양원 원장은 놀라 뒤로 자빠진 노인을 직접 챙기지 않고 요양보호사를 불러 대신 챙기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요양원 소개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지낼 방은 여기예요. 여기 다른 할머니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할머니가 새로 들어왔지만 그 방에 있는 할머니들은 인기척을 듣지 못했는지 다들 누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박씨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박씨 할머니의 두려운 눈빛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자주 올게요.
이 말을 끝으로 박씨 할머니는 낯선 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떠나자마자 후회가 됐습니다. 자신이 뱉은 말을 뒤집을 수는 없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막상 여기서 평생을 지내야 된다는 생각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울음을 꾹 참고 짐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요양원에 온 첫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할머니는 다음날 배가 고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날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탓에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사는 저녁이 되기 전에 나왔는데 하루에 2끼만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나오는 반찬들이 영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두부 한 조각에 김치 몇 조각이 건더기 없는 국물과 밥이 전부였습니다. 아무리 저렴한 요양원이었다 해도 이건 너무 부실했습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밥 좀 더 줘요. 다른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밥을 더 달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살이 조금 있는 할머니였는데 점점 살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라지만 박씨 할머니가 느끼기에는 많이 먹으면 자기들이 갈아야 할 기저귀 수가 많아지니까 조금만 먹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가 누군가의 고함에 화들짝 놀라 소음의 근원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맘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재활을 잘해서 다시 혼자 어느 정도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요양보호사들 전부 그 안에 있는 듯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몰래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병실에서 나이 든 할아버지를 요양보호사 여러 명이서 침대에 묶어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지도 멀쩡하고 정신도 멀쩡한데 이놈들아, 왜 나를 묶어두는 거야? 알고 보니 이 할아버지는 치매의 정도가 약해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자꾸 돌아다니는 할아버지를 요양보호사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할머니에게는 대소변을 가리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요양원 업무 효율상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편하게 근무하려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자신들의 규칙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직접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두 손 두 발이 묶이고 싶지도 지금 당장 기저귀를 차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와 두 손을 묶을 줄 같은 것을 들고 박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설마 자신을 묶어두고 기저귀를 채워두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은 천천히 박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씨는 심장이 두근거렸고 몸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은 두려워하는 박씨를 지나쳐 박씨 옆에 있는 할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그 할머니를 붙잡아 기저귀를 채우려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항하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두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분명 화장실도 잘 가고 박씨와도 얘기를 잘 나누며 멀쩡한 할머니였기에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화를 냈다가는 박씨마저 저런 꼴을 당할까 싶어 박씨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부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다가가도 그 손길을 요양보호사라고 생각했는지 기겁을 하며 뿌리칠 뿐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여기서 지내면 지낼수록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자식들에게 다시 한번 짐이 될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 내외와 둘째 딸이 박씨 할머니에게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가 또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할머니는 아주 삐쩍 마르고 몹시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먹을 걸 잘 못 먹었어? 둘째 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냥 괜찮다, 나는 잘 지낸다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식들과 박씨 할머니에게 요양원 원장이 다가와 어머니는 이 안에서 적응도 잘하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요양원장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슬프면서도 화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돌아가고 다시 한번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자식들이 몇 번 더 면회를 왔고 익숙해진 건지 해탈한 건지 박씨 할머니도 어느덧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자식들이 싸준 도시락통에 담겨진 도토리묵을 먹고 있던 그때 요양보호사 2명이 기저귀와 밧줄을 들고 다시금 박씨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두 요양보호사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박씨 할머니에게로 다가와 박씨 할머니가 먹고 있던 것을 빼서 잠시 옆에 두고 박씨 할머니에게 기저귀를 채우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놈들아. 박씨 할머니는 한 번도 대소변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규율이라며 옆에 할머니처럼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려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박씨 할머니에게 강제로 기저귀를 채우려던 두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채우려던 걸 멈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입니다. 이은미 씨, 당신을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노인 학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CCTV 확보했고 경찰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박 씨도 잠깐 복도로 나와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찌된 영문인가 하니 지난번 면회 때 의아함을 느낀 박 씨 할머니의 딸이 경찰이었던 사위의 도움을 받아 박 씨 할머니가 항상 착용하는 머리핀에 소형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것으로 요양원의 실상을 알게 돼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머리핀을 꽂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강제로 약을 먹이거나 밧줄을 채우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장면까지도 많이 보게 됐는데 그 장면들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강하게 저항한다 싶으면 요양원장은 심하게 노인들을 다뤘고 결박 등 학대 정황이 정확하게 담겨 잡혀간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된 요양원장은 그대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CTV를 본 자식들은 더 이상 박 씨 할머니를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 없어 큰아들은 다시 박 씨 할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둘째와 막내가 생활비를 평소보다 1.5배 더 보내주겠다는 말로 며느리를 설득했고 며느리도 그 CCTV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아들 집에 오고서도 가끔 무섭고 두려워서 몸을 떨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자신에게 또 기저귀를 채우고 밧줄을 채우러 오는 것으로 착각해 아들에게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요양원에서의 아픈 기억을 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박 씨가 지내는 방을 안락하게 꾸미고 은은한 조명도 두고 가족 사진도 방 안에 두면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노력 끝에 박 씨 할머니도 어느덧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요양원장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박씨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자신보다 더 아프고 나약한 다른 요양원 환자들을 대신해 직접 법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당했던 학대의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증거들과 증언들을 고려해 요양원장은 더 큰 실형을 선고받았고 학대를 했던 요양보호사들도 실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박씨 할머니에게 고생 많았다며 할머니가 좋아하는 도토리묵 집에 가서 파전과 홍어무침을 함께 먹으며 다시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물론 이후에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박씨가 요양원에 다시금 들어갈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박씨는 그때까지 요양원을 서둘러서 급하게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최대한 건강하게 내 한 몸 잘 보살펴서 오래도록 이 밖에서 자유를 즐길 생각으로 열심히 건강을 챙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근에는 치매를 인지증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논의도 있고 요양원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 입소 놓인 강제 묶임 학대가 빈번하다며 요양원 강박 금지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는 등 노력이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고령화되는 사회에 대응해 얼른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더욱더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황상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지만 사실 내 집이 결국 최고이고 내 집에서 삶을 마감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식들을 생각해 요양원에 성급하게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요양원을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사셨는데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서두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결국 요양원을 가지 않으려면 심신이 건강하고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강과 재산, 이 두 가지도 끝까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만 66세 김경희 씨는 오늘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에게 시가표준액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남들 다 받는 기초연금을 자기만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제 만족해? 김 씨의 남편은 이런 김 씨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세금 냈으면 나도 받을 건 받아야죠. 기초연금 신청은 한 거야. 그럼요. 어차피 저희가 뭐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짜 돈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김 씨는 자기가 아파트를 증여했으니 남편에게도 기초연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 들뜬 마음으로 얼른 남편도 데리고 가서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관련 센터에 전화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체 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받으려고 아파트도 포기하면서 증여세까지 전부 부담했는데. 아쉽지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한다고 해도 곧바로 재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그니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직원은 김 씨가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줬습니다. 직원은 자연적 소비금액이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즉 증여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재산의 감소분에 대해 매달 자연적으로 차감되는 기본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자연적 소비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51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05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1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김 씨는 부부 가구이기 때문에 305만 원이 매달 차감되는 것입니다. 즉 1억 원을 증여하고 한 달이 지났을 경우에는 1억 원에서 305만 원을 뺀 약 9,695만 원이 재산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만약 10개월이 지난다면 305만 원 곱하기 10, 즉 3,050만 정도가 빠져 약 6,95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1억 원은 자신에게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김 씨의 경우 시가 표준액 10억 원의 아파트였기 때문에 매달 305만 원씩 차감돼 완전히 재산상에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차감되려면 33개월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반영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직원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무지로 인해 원치 않았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불행히도 김 씨의 남편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없는 거면 바로 재산에서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김 씨는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직원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김 씨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게 내가 그냥 기초연금 받지 말자고 했잖아. 겨우 몇 푼 더 받아보겠다고 이게 뭐야? 당장 아들한테 준 아파트라도 가져와요. 이제 와서 그걸 또 어떻게 달라 그래? 그때 분명 저희가 완전히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 잘 설명했잖아요. 김 씨는 그렇게 곧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실은 제가 증여해주신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돈은 어떻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어요. 그 돈을 홀라당 날렸다는 거야? 아들은 그새를 못 참고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몇 달 만에 그 돈을 모두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저 자기 자신을 탓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결국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쉽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생겼습니다. 한편 충청도에 사는 만 68세 최필영 씨는 오늘 아내와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입니다. 이유는 기초연금을 몇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최 씨의 아내는 이런 최 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우리 둘이 합하면 10만 원 가까이도 더 받을 수 있다니까. 이혼했다 하고 그냥 같이 살면 그만이지. 누가 설마 우리를 감시라도 하겠어? 최 씨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와 부부 감액제도에 큰 불만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존 연금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가구일 경우 여기에 더해 20% 추가로 감액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34만 3,510원인데 여기서 150%는 51만 5,300원 정도입니다. 즉 51만 5,300원보다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17만 1,800원까지 감액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 씨와 아내는 공교롭게도 각각 100만 원 정도의 비슷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 씨처럼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4만 3,510원에서 약 9만 7천 원 정도가 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인해 감액되어 24만 6천 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여기서 20% 추가 감액이 되어 24만 6천 원에서 20% 감액된, 즉 0.8을 곱해줘야 합니다. 그럼 최 씨는 한 달에 19만 7천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도 최 씨와 비슷하게 국민연금을 100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아내도 원래 받을 기초연금에서 5만 원 정도 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둘이 합해 총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받아보겠다고 최 씨는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하러 법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저 서류상만 이혼할 뿐 어차피 헤어질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위장이혼을 부추기고 있다며 나라 탓을 했습니다. 사실 최 씨처럼 기초연금을 더 받아보겠다고 위장이혼을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지만 크게 봤을 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최 씨처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최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비판했습니다. 외국에 살다 다시 들어온 노인들한테 대체 왜 우리의 아까운 세금을 줘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세금도 안 내거나 얼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말이야. 최 씨의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국적을 가진 노인이 무려 5,69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새 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수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이 2014년과 비교해 무려 9.3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 씨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사실 복수국적자들은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서 지내며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다른 국민들이 성실하게 낸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재산은 정부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국내에 들어오면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아갑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해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복수국적 노인이 국내로 들어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주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루빨리 관련 제도가 개선이 돼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여기 강원도에 사는 만 70세 강미자 할머니는 5년째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 할머니에 따른 공무원을 하면서 몰래 사업을 할 구상을 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겸직이 안 돼서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강 씨에 따른 강 씨에게 사업자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해. 우리 선배들도 다 부모님 명의 빌려서 자기 사업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걸릴 수가 없어. 그냥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사업해서 돈 벌면 엄마한테 용돈도 주고 일석이조라니까. 강 씨 할머니는 그런 딸의 말만 믿고 자기의 명의를 딸에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딸이 하던 사업에서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내 딸 참 똑똑하다니까. 그치? 내 말대로 하길 잘했지?
하지만 이내 강씨 할머니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름 아닌 기초연금이 반의 반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강씨의 이름으로 한 사업에서 번 돈이 강씨 할머니의 소득으로 잡힌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그 대신 매달 내가 그만큼 돈 주면 되잖아. 하지만 문제는 딸이 사업으로 번 돈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이번 달은 돈을 못 줄 것 같아. 그럼 어떡해? 엄마는 그 돈으로 먹고 사는데. 다음 달에 내가 어떻게든 벌어볼게. 딸은 불규칙적으로 강씨 할머니에게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달은 조금 많이 주긴 했지만 어떤 달은 딸에게서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오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다음 달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그렇게 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한편 여기 경상도에 혼자 사는 만 67세 백두석 씨가 있습니다. 백 씨는 현재 시가 5억 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는 3억 원의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백 씨는 술을 마시며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백 씨는 당연히 못 받겠거니 해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걸 거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공부를 잘했던 백 씨는 스스로 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 시가 표준액은 시가의 60%였고 백 씨가 소유한 아파트의 시가는 각각 5억 원이었기 때문에 5억의 60%, 즉 5억에서 0.6을 곱하면 3억이었고 두 채의 시가 표준액을 더하면 6억이 됩니다. 여기서 중소도시에 살고 있던 백 씨는 8,500만 원을 공제받아 6억에서 8,500만 원을 빼주면 5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전세보증금의 경우 해당 아파트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가 돼서 3억의 50%인 1.5억이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5억 1,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빼주면 3억 6,500만 원이 되고 다시 여기서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해 준 후 12개월로 나누면 약 121만 원이 백 씨의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재산이 있었지만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더해도 2025년 단독가구 기준 예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28만 원 이하였기에 백 씨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였습니다. 백 씨는 원래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년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백 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 덕에 기초연금을 신청해 매달 받는 연금이 추가돼 친구에게 비싼 술을 한 번 사줬습니다. 백 씨의 친구는 자기 아는 지인이 있다며 똑똑한 백 씨에게 자기 지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후 친구의 전화에 친구의 지인 고 씨가 술자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잘 알게 된 백 씨는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물었습니다. 제가 기초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돈 벌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게 걱정이라서요. 만약 이래서 돈 버는 대신 기초연금 못 받게 되면 차라리 놀면서 기초연금 받으며 생활하는 게 낫지 않아요? 꼭 일을 한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근로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는데 2025년 근로소득 기본공제는 아마 11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공제를 받고 계산하는 거라 엄청 크게 깎이진 않을 거예요. 혹시 한 달만 일해도 그게 반영이 되나요? 근로소득 공제의 경우 3개월 이상 상시근로소득만 인정을 해요. 게다가 111만 원이 끝이 아니라 추가로 30%를 공제해 주니까 일을 해도 생각보다 크게 기초연금이 깎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을 해서 기초연금 깎이는 것보다 일을 안 해서 얻는 단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백 씨의 말대로 만약 3달 이상 18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180만 원에서 기본공제 111만 원 차감한 금액인 69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 즉 0.7을 곱해주면 48만 3천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예금이나 따로 집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그걸 다 더해도 그렇게 많이 깎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일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나 공공근로소득,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장애수당, 아동수당, 자활근로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나중에 산재급여를 받게 되면 그거는 소득의 100% 반영이 돼요. 친구의 지인은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자기가 대신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한편 이번에는 서울에 사는 만 71세 조영남 할아버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조 씨 할아버지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이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더해 물론 감액이 되긴 하지만 국민연금도 받고 있으니 씀씀이가 크지 않았던 조 씨에게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만 평생 살면 여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의 자식들이 조 씨의 생일 선물로 다 같이 전기차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난 그냥 지금 타는 트럭으로도 만족하는데. 아버지 지금 차가 몇 년 된 차인데요. 너무 오래 타셨어요.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전기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타볼까? 조 씨는 마지못해 하는 척 자식들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정기조사에서 조 씨가 소유한 전기차가 재산으로 잡히면서 조 씨는 기초연금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소유하면 가차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 씨는 곧바로 자식에게 전화해 얼마 주고 차를 샀는지 물었습니다. 4천만 원이 넘었나? 한번 오빠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보조금은 뺀 금액이야? 보조금 포함하면 당연히 4천만 원이 넘겠네요. 사실 전기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제외한 차량가액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더한 것이 4천만 원을 넘기면 가차없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딸은 부랴부랴 조 씨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주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딸의 소득이 조 씨의 소득과 합산되면서 조 씨의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불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도 조 씨 밑으로 들어가면서 자녀 장려금 신청을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조 씨는 욕을 하며 전기차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조 씨의 이야기처럼 전기차 한 대 때문에 연금이 한순간에 끊기는 것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차로 전환하라고 국비까지 털어가며 보조금을 내주면서 정작 전기차를 사면 연금이 끊기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4천만 원 미만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제주에 사는 만 65세 안전지향적인 성격의 부영필 씨는 따로 부동산이나 주식이 없고 예금만 3억 원을 보유 중이었습니다. 한평생 일을 하며 돈을 모았지만 결혼한 자식들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 모였습니다. 부 씨는 일을 그만둔 상태에 따로 월세나 배당을 받는 것도 없었기에 이대로 가면 재산은 줄어들기만 할 것이라 생각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이것저것 찾는 척을 하더니 부 씨에게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그 직원의 얼굴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 씨는 아들을 불러 5만 원을 주는 대신 알아보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은 계산하는 방법을 찾았는지 부 씨에게 곧장 보여줬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 씨가 보유한 예금 3억 원에서 기본 공제 금액인 2천만 원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 후 금액 2억 8천만 원에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해주고 12개월로 나누면 약 93만 원이 부 씨의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금의 경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계산도 더해줘야 합니다. 부 씨의 경우 3.6%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3억 원의 이자 3.6%를 적용하면 1,080만 원이고 이것을 또 12개월로 나누면 90만 원이 부 씨가 받을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93만 원에서 90만 원을 더한 183만 원이 부 씨가 가진 예금 3억 원에 대한 총 소득 인정액이었고 이는 단독가구 기준 2025년 예상 기준금액인 228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 씨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소득이 발생한 달이 속한 해에 다음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에 이자소득을 받았다면 내년 2025년 4월부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부 씨는 비록 소정의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번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귀찮음을 감수하고 기초연금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 부 씨의 친구 정교상 씨는 현재 생계급여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가족이 없었고 부 씨와만 가끔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부 씨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 씨는 아들에게 알아보는 김에 이 부분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관련 정보를 찾아줬습니다. 내년에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이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긴 받을 수 있는데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것 같네요. 아들은 예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내년도 생계급여 76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기초연금 34만 원을 받게 되면 20일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이 차감되어 즉 76만 원 빼기 34만 원을 한 42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25일에 기초연금 34만 원이 지급되고 여기다가 기초연금 추가 금액 10%가 더해져 3만 4천 원이 더해진 37만 4천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총 79만 4천 원을 받게 돼서 기존 생계급여만 받았을 경우 받게 되는 76만 원보다 3만 4천 원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 추가 금액의 경우 30에서 50%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만약 늘어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수급자의 다른 소득인정액이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등이 얼마나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어떻게 보면 노후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혜택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꼭 한 번씩 체크해서 1년에 2번 실시하는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탈락하거나 원래 받던 것보다 깎여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